안녕하세요. 세계 속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부에서는 먼저 지난 2주 동안 CNN, BBC, Foreign Affairs, PBS 등에 보도된 세계 정세를 정리해드리고 2부에서는 그중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분석을 소개해드리고 3부에서는 그 분석을 한반도에 적용해보도록 하십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크게 새로운 것들이 보도되지 않고 있네요. 서방이 보급해준 하이마르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M777 허위ță 장거리 정밀 곡사포, 영국이 제공한 M270 MLRS 고기동 자동 연자포 등 초정밀 장거리 포 및 로켓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가장 강력한 전술적 힘, 즉 포대들의 보급로와 탄약창을 차례로 격파하여서 러시아군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전례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것처럼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를 하여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곡물 수출을 하게 하는 합의를 맺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러시아는 흑해 크림반도 서쪽의 최대 항구 오데사에 로켓도 공격을 또 했지요. 참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 후 지난주 드디어 첫 곡물 수출 화물선이 항해를 시작했다 하니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에는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라는 가스 파이프라인이죠. 독일 가는 파이프라인의 수송 용량의 50%를 축소하겠다고 했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토 국가들은 겨울을 대비하여 이미 에너지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을 잠깐 보면은 2주 전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으로 이미 한 달 전 우라늄 농축 작업을 60%까지 달성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weapons grade, 무기 제조 수준 90%까지 가는 데는 약 2-3주면 된다고 했었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핵 무장한 이란과 아닌 이란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핵 포기를 하고 무너진 것을 보아도 그렇고 북한 같은 실패한 나라가 아직도 세계를 상대로 고칫거릴 수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요. 더 걷잡을 수 없는 화약고가 되는 것이 논리적인 추측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지난 2주 동안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비밀리에 무슨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면서도 우려가 됩니다. 곧 무슨 거대한 뉴스가 터질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뉴스의 대상입니다. 지난 20일에는 CNN, BBC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첫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의 첫 비행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일제히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범 탱크 980대,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648대, 레드백 장갑차 1400대, 그리고 경공격기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읽으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살상 무기 수출이다 보니 이런 것으로 돈 벌어도 되나 하는 순진무구한 생각이 한순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이 수출이 의미하는 바는 그저 이것이 수십 수백조 딜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국방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우리도 자주 생각해보지만 국제 질서 속에서 한 국가의 이미지가 얼마나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누구보다도 중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국의 군사력을 다시 점검해 보느라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죠. 국제 언론들은 최근 일제히 유럽을 뒤덮고 있는 폭염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최초로 섭씨 40도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슬슬
오, 지구온난화가 진짠가 보다. 큰일 났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반면 어떤 영국의 앵커는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던 해설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 영국의 악플러들은 기상예보를 하는 TV 기자에게 이유 없이 공포를 조장한다며 공격을 하는 등 대재앙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노무자들이 폭염 속에서 탈수 현상 및 일사병 등으로 쓰러져 나가고 있고요. 전쟁도 좋고 미중 대립도 좋지만 조만간 지구온난화가 국제사회에 엄청난 그리고 당분간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새로운 그리고 두려운 실존적인 위협을 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타조처럼 땅에 머리를 박고 모른 척한다고 이 위협이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아직은 지정학자들 간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와 중동 다수 지역들이 더 이상 여름 동안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큰 기후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있어왔던 큰 규모의 집단 이주, 즉 수백만의 레퓨지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비참한 지정학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지금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현상을 목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지난 2주 동안의 가장 큰 국제적 이슈는 역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겠지요. 약 2-3주 전부터 낸시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넘어서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중국은 serious consequences, 중대한 결과, firm and resolute measures, 단호하고 확고한 조치 등을 운운했고 지난 28일에 있었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상통화에서 시진핑은 불장난을 하면 데인다 라는 표현으로 경고를 했지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이토록 큰 이슈인 이유는 낸시 펠로시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유사시 권한대항 서열 3위인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인사들 중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대만이 가지는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군사적,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7월 6일자 대만의 군사 전략적 의미 비디오의 링크를 아래에 제공해 드리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이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의 중국과 중국의 역사적 패턴을 생각해 보았던 2월 15일자 중국의 정치는 과연 비디오의 링크도 아래 제공해 드렸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로 돌아와서 Foreign Affairs, CNN, Fareed's Global Briefing 등등에 실린 각종 사서들과 중국 현대 역사 등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대통령 대행 서열 3위의 낸시 펠로시의 방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고 시진핑이 이번 가을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전례없는 세 번째 집권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 붕괴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금융도 마비가 될 것이고 소위 코비드 제로 정책 하에서 국민의 인내심이 극에 다른 점을 생각해 볼 때 시기적으로 매우 시진핑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그저 항의만 하고 놔두자니 약한 지도자로 보일 것이고 너무 크게 반응하자니 미국과의 전쟁 리스크를 져야 하고 아직은 미국과의 해전 공중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무연한 상태여서 만약 사태가 통제되지 않고 해전으로 확대되어 패배할 경우 또는 이참에 대만 침공을 하자 해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미국의 오키나와 상륙작전 같은 전투로 치른 능력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만 시작해놓고 흐지부지 여기저기서 패배만 하고 대만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시진핑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의 중국몽, 중국 굴기 같은 역사적 기치가 일시에 허물어지면서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특히 궁극적으로 정치적 성도리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민중봉기까지 가고 중국군이 정치적으로 분열할 경우 중국이 다시 청나라 몰락 후 모택동의 중국 통일까지 그 시대 당시처럼 분열이 되어 내전을 겪는다면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루어 놓은 경제적 부활을 시진핑이 혼자 말아먹은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8월 1일자 Foreign Affairs에 실린 한 사설에서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그 운명은 결국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의 정치적 욕망이 궁극적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월 20일자 CNN 기사를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전 수상 신조 아베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7월 첫 주일 일본 전 수상이자 건강상의 문제로 뒤로 물러난 후에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조 아베가 허무하게도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 일개 아마추어에게 암살당한 사실과 그 지정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그 후 이 CNN 기사는 저도 잘 몰랐던, 그리고 들으면서 솔직히 매우 부러워하게 되는 신조 아베에 대한 기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Free and Open Indo-Pacific, 즉 자유롭고 투명한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흔히 미국이 중국과 대결 구도로 가는 선상에서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상대로 봉쇄적 전략을 구사하기 위하여 이제는 태평양만이 아니라 인도양까지 전략적 구성에 포함하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왔는데, 놀랍게도 신조 아베가 미국보다도 앞서서 20여 년 전부터 중국의 위협을 간파하고 아직 개발도상 국가이지만 인구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를 미일 구도에 동참시켜야만 중국을 포위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인도와 인도양을 군사 전략적 구상에 포함시켰고, 그의 리더십 하에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4차 안보회담이 오늘날 중국이 인도 패시픽 나토라며 불안해하는 그곳으로 발전했고, 여기에 한국은 끼지 못했죠.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 끼기를 거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불편해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쿼드의 이념적 중축은 국제사회에서의 첫째 법치주의, 둘째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 셋째 집단적 경제 번영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아베가 2017년에 케냐에서 한 연설에서 공식 주창된 것으로 그 다음에 지금의 군사 지정학적 개념을 포함하여 재탄생한 쿼드의 이념적 기둥이 되었다 합니다. 자, 일본의 신조 아베가 이렇듯 국제 질서에 한 획을 긋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물론 80년 전 이미 항공모함들을 만들어 미국과 태평양에 패권을 두고 세계 전쟁을 한 나라이니만큼, 그리고 중국과는 이념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국가이므로 우리 한국과는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좀 다르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적폐청산에 매달려 왔으니까는요. 신조 아베 하면 위안부 할머니,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노동 보상 등 이슈들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갑게 다가오는 인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적폐청산 그리고 국내 정치판 진흙탕 싸움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내오는 동안 신조 아베는 세계 정세를 읽고 그 안에서 자기 조국의 안녕을 위해 국제 질서의 역사에 남는 일획을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지난 몇십 년 이런 지도자가 없었는지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